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2012학년도 수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를 본다면 제시문 1에서는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도덕적 인센티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제시문 2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벌금 제도가 잘못 과한될 경우 오히려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도덕적인 인센티브마저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사람들의 행동이 물질적 손해나 이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물질적 손해나 이익이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벌금 2달러를 기꺼이 내므로써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들의 죄책감마저 없애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문 3에서는 스몰 레슬링에서 7승 선수의 승률이 다른 전적을 가진 선수의 승률보다 훨씬 높아지는 현상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유로는 8승에 가까워질수록 이기기 위한 인센티브가 커져서 그만큼 노력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물질적 보상이 너무 커서 7승을 올린 선수가 1승을 거두기 위해서 심지어 승부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노력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지나치게 클 경우 심지어 승부 조작과 같은 범죄 행위를 유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잡아내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제시문 1의 인센티브 개념을 참고해서 2와 3에 나타난 경제적 인센티브 사용의 문제점을 도덕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비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계획할 때의 주의점을 답안에 포함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후반부에 배치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대한 비판적 분석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안적 사고방식, 이러한 답안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답안은 학원 측에서 작성한 답안입니다. 제시문 1은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와 세 종류의 인센티브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제시문 1을 분석했을 때 잘못 과한된 벌금 제도라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오히려 도덕적 인센티브만 훼손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물질적 손해나 이익이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시문 2에서는 2달러의 벌금이 보육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어 부모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유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히려 부모들은 4시 이후에 싼 가격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으므로 아이를 일찍 데려가는 것이 손해라는 계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달러의 벌금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모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역기능을 드러낸다. 즉,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가 도덕적 인센티브마저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시문 2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될 것이고, 제시문 3에서는 하위권에 비해 상위권에 주는 물질적, 비물질적 인센티브가 1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스몰 레슬링 선수의 보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7승 선수의 승률이 훨씬 높아지는 현상은 물질적 인센티브가 노력을 유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7승 선수가 승부 조작을 하는 현실은 지나치게 강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도덕적 인센티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물질적 인센티브가 노력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클 때에는 승부 조작과 같은 범죄 행위를 유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제시문 3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될 것이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대안적 사고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계획할 때 우선 사람의 행동을 목표한 대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또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보상제도, 즉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상은 오히려 부패를 유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경제적 인센티브가 도덕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저울질해야 할 것이다. 800자 분량의 예시 답안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계약의 공정성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제시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 1에서는 감찰과 그리고 처벌권을 가진 엄석대와 아이들의 계약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입는 손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공정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등한 관계도 아니며 호혜적이지도 않은 이러한 계약의 양상을 제시문 1에서 파악하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 2에서는 공정한 계약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율성과 호혜성이 전제될 때 공정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제시문 1의 밑줄 친 부분에서 공정하다고 한 판단의 대상과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판단 근거의 타당성,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문 2의 관점에서 논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학원에서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제시문 1에서 석대는 차례를 공정하게 돌리기 때문에 손해는 모두 비슷해라는 구절을 통해 계약의 주체는 엄석대와 박원하로 대표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차례대로 답안지와 이름을 바꿔쓰기이다. 이때 아이들은 계약의 주체인 아이들이 입는 손해가 비슷하다는 결과를 내세워 계약이 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엄석대는 감찰권과 처벌권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과 평등한 관계도 아니고 아이들은 자율적인 계약을 맺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손해라는 표현에서 그 계약이 호혜적이지도 않지만 박원하는 엄석대를 제외한 채 나머지 아이들이 비슷하게 손해를 본다는 사실만을 내세워 공정성을 판단한다. 제시문 2에서는 힘과 지식, 처한 위치가 똑같은 사람들에 의한 자율적 계약과 계약 당사자들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호혜적 계약이 도덕적 효력인 공정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계약의 두 주체가 평등한 위치에 존재하기 어렵고 계약의 이행이 상호 이익을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엄석대와 아이들의 계약은 자율성에 기초한 평등성과 호혜성을 모두 위반, 정당한 계약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답안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